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적절한 기일을 선택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약 1시간여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서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관련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기각부터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 그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사실 법적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집행도 안 됐는데 미리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를 사실은 위반한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영장을 통해서 적법하게 검사에 의해서 그 영장이 청구되고 그것이 법관에 의해서 발부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과도한 그런 지금 행정 절차들을 일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 영장이 어쨌든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만큼 공수처는 다시 한번 이번 발부된 체포영장, 수색영장의 적법성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가 바로 그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확인된 만큼 이제 경호처에서도 이 영장의 위법성이라든지 불법성, 또는 지금 이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의 근거에서 경호구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 영장 집행의 앞에서는 다 무력화된 얘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경호처도 적극적으로 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영장 자체가 이게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110조, 지금 111조 얘기하는데 110조가 이겁니다. 군사상 이제 그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다음에 111조는 공무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대통령 관저는 양쪽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두 조항에 대해서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버렸어요. 아니, 판사가 입법을 합니까? 이거는 법에 있는 것을 없애거나 혹은 그것을 말하자면은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무력화시킬 때에는 법의 효력 정지에 대한 거는 헌재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입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을 한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영장 전담 판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자, 이번만큼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법에 있는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회가 그 영장을 받아들고 그러면 적부심이 앞서가지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지요. 왜냐하면 판사가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는 왜 판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고 위법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하자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저는 서부지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서부지원에서 아마 이번에 대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저는 기각할 거로 봤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서 받아보겠다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사후적이냐 사전적이냐는 의미는 저는 제가 큰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저는 공수처가 이제 이번에 5시간 반 동안 이걸 그러니까 사실 위법한 영장을 갖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시도할 수 있는 저는 말하자면 동력도 없고 명분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지금 서로 이런 이제 법적인 이제 절차적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건데, 공수처의 무리했던 체포 시도와 그다음에 그에 앞서 서부지원 영장 판사의 좀 말하자면 위법적 소지가 있는 영장 발부가 저는 결국 이 사달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유효기간이,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내일까지인데, 그렇죠, 내일까지 공수처는 재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해서 실익도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5시간 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기식 쇼일 수도 있지만 5시간 반 동안 해서 시도해서 안 됐는데 지금 그러면 재시도한다고 다시 저 두터워진 방어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수처는 지금 수사 권한도 없이 지금 한다는 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차라리 그동안 조사했던 걸 가지고 빨리 검찰에다가 공소유지 위한 그 공소 제기를 해달라고 수사 기록 전체를 이관해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법적 이제 제도적 영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오늘 그 영장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체포영장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에서는 빠르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준비 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일 밤 12시까지는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뭐 오늘이라도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경호처가 또 오히려 지난번 그 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150여 명 정도, 뭐 공수처장 등에서 150여 명 정도를 지금 고발한다고 그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영장의 유효성, 법관이 발부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의 유효성이 증명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경호처도 이것을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호처가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뭐 고발하겠다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의 이런 대응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12.3 비상계엄이 이런 내란 사태가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영장에 대한 이 집행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그 비생산적인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분을 놔두고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출석을 하시든 아니면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든 이제는 둘 중에 하나의 길만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내일 자정 이후의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말씀대로 재집행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공수처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이제 그동안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예. 왜 이제 이 공수처가 이 수사 기록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다시 공소 제기하는 것도 문제냐면은 원래는 이 지금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만 갖고 있으니까 경찰을 끌어대서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른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조수사본부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장을 집행한다. 그거였잖아요, 명분이.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합동수사본부 개념으로 움직일 때는 검찰이든 뭐든 컨트롤 타워가 있는 상태에서 각 기관들이 협조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서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채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까지 그럼 수평적 관계에서 조사했던 거 전부 일체를 지금 원래 검찰, 경찰 이관받아서 조사했잖아요. 그럼 이제 공수처가 마지막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소환 조사가 어렵다. 직접 조사가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기록했던 걸 넘겨서 본인들은 공수처는 말하자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은 넘겨야죠. 전 그럼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을 넘겨서 검찰은 사실 그동안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과 증거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기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빨리 그걸 가지고 기소 단계로 넘겨서 이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저는 판사들로부터 받아보는 게 맞다고 보고 무리하게 체포영장 가지고 쇼잉하는 거는 저는 공수처가 능력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병력과 인원을 가지고도 그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앞서서 그 집행하는 명분이 바로 영장인데 아무리 우리가 영장 제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가지고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냥 아무런 절차와 제도도 없는 쪽을 가지고 여론이 흐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거죠.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과정 또한 적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어떤 뭐 인간 방패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의 이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현재의 이런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본인이 갖고 계세요. 그 권한을. 그런데 그 권한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불투명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으시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라는 그런 당부, 그런 권한을 지금 경호처장에게 행사하셔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 해제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의 이 상황을 갈등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의 이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호처 수뇌부의 직위 해제와 직무 배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를 했고요.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이 꼭 자기들 민주당 필요할 때만 권한대행의 그런 결재가 필요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사법영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럼 대통령에게 수사지휘권 부여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영장 집행에 협조 좀 하게 좀 지시해달라고 부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최상목 대행한테 부탁합니까? 그리고 지금 경호처장이 과잉 경호를 했느냐 이 여부는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경호처장은 직무에 따라서 한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권한이 정지가 된 상태지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지금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구금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사 과정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도 어디까지나 3심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서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과 수사하는 과정도 적법해야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는 그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자기 직무를 다한 걸 가지고 마치 뭐 부역했고 사병처럼 그것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 병력을 사병처럼 부렸다고 하는 거 그건 민주당의 오독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 직무를 다한 것을 그게 사병화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이런 데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아주 권한을 행사해서 경호처의 직무까지 경호처장의 직무도 정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이 문제라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게 그 위인설법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최상목 대행 보고 지금 빠르게 나라를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정치권이 촉구만 하면 됩니다. 자꾸 과도하게 끌어들여서 논쟁의 중심에 놓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정치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알겠습니다.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가 이제 내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그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전략이 지연 전략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종국의 결정을 갈 때 헌법소 의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1월 3일 날 이 재판 그 심리 변론 준비기를 잡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저희 그 소위 정영식 주심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계엄 선포가 정당했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엄사 포고령 1호가 정당했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군경을 국회에 진입시켜서 계엄 해제 표결을 포함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했느냐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가 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시켜가지고 정리하려고 시켰던 이 점거한 행위가 정당했느냐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쟁점 사안으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텐데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당신이 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것들이 어떤 앞으로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직접 변론 게일에 나오겠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그날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서 보는 게 한 3가지입니다.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세 번째가 헌법 수호 과정에서 이걸 과연 용납할 수 없는지, 이 3가지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쟁점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좀 그 표현을 격하게 해서 퇴임 때까지 직무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탄핵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을 투입함으로써 말하자면 그 본인이 여기에 탄핵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소추 과정에서 이제 결론은 아직 나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들잖아요. 왜 대통령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까? 가만히 있어도 임기는 보장되는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국회에 계엄을 투입했을까? 이거죠. 이 대목을 저는 대통령이 설명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이번에 핵심 그 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단이 하는 것보다 내가 그날 그 정말 그 비상 대권 중에 가장 큰 레벨인 비상계엄을 내가 선포했던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초기에 대한 선포권을 갖고 있지만 해제권은 국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제권을 발동하는 순간 난 즉각 응했다. 그 과정을 저는 소상하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또 헌법재판관에게 설명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장 이번 헌재 심리에서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 가장 변곡점이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계엄 투입 과정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제 그 안에도 여러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계엄군이 당시에 준비했던 실탄량이 5만 7천여 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무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내용이 좀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명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군과 이 경찰 병력이 4,000명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무장을 안 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단지 뭐 몇 발이 아니라 5만 7천여 발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해서 많은 이 장성들이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이미 구속됐고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수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받으러 나오시라고 소환을 3차례나 했던 것이고 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경호원들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관저에 숨어 계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민 앞에 나와서 지금 당신이 그 당시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거짓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만 7천여 발에 달하는 이제 실탄을 준비했다. 근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놨던 그 지시했던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른바 실무 대응단에서 자의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주장이 배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 남발할 게 아니라 검찰은 벌써 이만큼 김용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소장을 작성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은 직접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해 체포영장이 없으니까 조사를 못했지만 그럼 그동안에 진행된 거 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과 선임계를 이제 공수처에도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입장을 정해서 이제는 공소장으로 다퉈야 될 사안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을 꼭 체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행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이번 말하자면 내란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가 과도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그 검찰은 이렇게 거의
공소 사실들을 확인해서 지금 공소장이 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장이 배치되는 것들은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수사 과정은 법정에서 다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다투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정말 그 탄핵이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큰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저는 또 헌재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체포 시도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들을 검찰과 공수처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회 움직임도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뭐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이제 뭐 다음 주 중에 좀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인데 일각에서는 뭐 여야 일각이긴 합니다만 뭐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갈 것 같으신지요? 일단 뭐 재표결은 국회로 넘어온 이상 해야지요.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이제 뭐 재표결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통과가 안 될 거다라는 걸 전제로 아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금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또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만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법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수사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여기에 재표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란 특검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수사의 관할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서 여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기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에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재표결이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탈표를 또 단속을 해야 될 텐데요. 전 이번에 건은 부결될 거로 봐요. 왜냐하면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여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14개 혐의, 그다음에 조사 기관에 담겨 있고, 내란죄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 다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됐어요. 이런 독소 조항과 위헌 조항에 대해서 저는 이번만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언제까지 이걸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독소 조항을 말하자면은 중립특검법을 차라리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같이 협조해서 지금 제대로 시행하는 거, 그게 맞다고 보는데, 1999년 특검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시행된 특검법에서 후보자 추천권자가 대한변협이 5건, 대법원장이 4건, 결국은 모든 중립특검만이 대세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자연스럽게 부결이 될 것 같은데, 플랜 B로서 그러면 중립특검을 발의하는 걸 여야 합의로 하고 차라리 그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하게 상생과 협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